Welcome to Stroy Radio Station. Today's topic, HBM A to Z. It's going to be a fascinating discussion. 안녕하세요. One World, Infinite Stories,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지용입니다. 내일부터 설날이죠? 음력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저희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과 유쾌한 지적 탐험을 하시면서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의 내가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아시죠?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지난 시간에는 HBM을 둘러싸고 엔비디아의 간택을 받기 위해 노력 중인 파운드리 업체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중국 제조업자에 대해 알아봤고요. 엔비디아를 넘어 구글, 테슬라, 메타, 애플 등 AI 사업자들도 커스텀 HBM을 원한다는 사실과 결과적으로 HBM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래의 HBM에는 어떤 것들을 요구할까? 그래서 미래의 HBM은 어떤 형태로 진화할까?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GPU 냉각 기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냉각 기술이 HBM에는 매우 중요해요. 앞서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HBM의 성능 테스트, 즉 퀄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결국 발열 제어입니다. 이를 위해 HBM의 소모 전력량도 균일하게 발생하는지도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퀄 테스트를 통해 이상 발열 현상은 최대한 막는다고 해도 앞으로 HBM의 적층 단수나 메모리 전송 속도는 더욱더 증가할 텐데 전력 소모를 최대한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GPU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발열 문제를 해결할 냉각 기술이 필요해요. 이건 동적 전력 소모 공식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동적 전력 소모 공식. 전력은 활동계수 상수와 칩의 전기 저장 용량, 공급 전압의 제곱, 동작 주파수에 비례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죠. 이 공식에서 활동계수 상수 알파의 의미가 중요해요. 알파는 활동계수로 회로가 실제로 얼마나 바쁘게 일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즉, AI 연산 규모가 더 커지고 AI 프로세서와 HBM이 주고받는 데이터 양이 증가하면 상수 알파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회로 설계 개선으로 주파수 올리지 않게 하고 누설 전류를 줄일 수는 있다. 그러나 결국 데이터 연산량 증가로 인해 상수 알파가 증가하면 발열은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HBM처럼 칩을 수직으로 12단, 16단씩 쌓이면서 가운데 층에 있는 칩은 열이 빠져나갈 통로가 없어진다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현재 수준의 HBM에서는 내부 온도가 85도씨를 넘어서는 순간 데이터의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칩 온도는 85도 이하에서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칩 자체의 발열 제어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단위에서의 냉각 시스템이 중요한 기술이 되었어요. 불가피한 발열 현상을 열을 빨리빨리 빼내는 방식으로 줄이겠다는 것이죠. 이전 시즌에서 덱스터님과 클레어님의 방송에서도 설명한 바 있죠? 그때 방송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방식은 아주 간단했어요. 거대한 알루미늄 방열판을 붙이고 선풍기를 3개 돌려 바람으로 식히는 공냉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제 공냉 방식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공기는 열을 전달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열 전도율은 공기보다는 물이 4에서 6배, 기름은 무려 24배나 좋거든요. 기존의 공냉 방식을 고수한다면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선 소비 전력이 1000W가 넘는 블랙웰 칩과 2700W를 소비하는 GB200 칩을 공기로 식히려면 제트기 엔진 수준의 거대한 팬을 달아야 하고 그 소음과 진동은 데이터 센터를 무너뜨릴 수준이 될 겁니다. 실제로 이미 공냉 방식으로 냉각을 하는 AI 데이터 센터 주변에서 소음 관련 민원이 폭증한다는 뉴스들이 자주 들리죠. 참고로 이런 데이터 센터는 아직 블랙웰 도입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블랙웰급의 GPU로 서버렉을 구성하면 서버렉 하나당 전력 밀도가 100kW를 넘습니다.
이러면 공냉 방식으로는 서버실의 전체 온도를 제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를 공냉의 임계점이라 부릅니다. 소비 전력량도 문제예요. 그리고 기억나시죠? PUE,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 말이에요. PUE가 1에 가까울수록 효율적인데 공냉식 데이터 센터는 냉각팬을 돌리는데 너무 많은 전기를 써서 PUE가 보통 1.5 이상에 머뭅니다. 이 말 뜻은 AI 칩 자체를 가동하는데도 전력이 가뜩이나 많이 쓰이는데 AI 칩 돌리는 데 쓰이는 전력의 반을 열을 식히는 데엔 부채질에 추가로 더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비효율을 해결하지 못하면 빅테크들은 전기료로 인한 이익 감소는 둘째치고 전력량 공급 부족으로 인해 당장 AI 데이터 센터 자체를 가동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산업계가 선택한 것이 바람이 아닌 물과 기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내용도 이전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결국 이 두 가지의 방식의 냉각 방식은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첫 번째가 D2C 방식입니다. 이건 칩 바로 위에 구리로 된 순행판을 올리고 그 안으로 냉각수를 흘려보내는 방식이에요. 자동차 엔진의 라디에이터에서 쓰이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냉각할 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비되는 물의 양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가장 직관적인 통계는 우리가 챗 GPT에서 50개 정도의 질문을 던지면 500ml짜리 생수통 크기의 물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이걸 좀 더 큰 스케일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블랙웰보다 더 큰 전력을 소모하는 GB200 칩 기반으로 130메가와트급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는다고 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순행식 냉각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이를 소비하게 될 물의 양이 260만 리터입니다. 매일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을 가득 채우는 양의 물을 데이터 센터 한 개가 사용하는 수준입니다. 연간으로는 9억 5천만 리터 규모입니다. 9,000명의 소도시가 1년간 사용할 물을 데이터 센터 한 개가 사용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엔비디아의 차세대 서버렉인 GB2000MVL72는 폐쇄형 순행식 냉각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한 번 냉각한 물을 버리지 않고 냉각시켜서 다시 쓰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일단 설비 투자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폐쇄 회로용으로 사용하면 물 소비가 0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냉각탑에서 수증기로 증발하고 시스템 유지 보수 과정에서 소실되고 비상 보충용으로 일정 수준의 물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다행히도 일일 물 소비량을 260만 리터에서 5천 리터 정도로 줄이게 된다고 합니다. 연간으로는 300에서 500만 리터 수준으로 소도시 하나가 쓰는 양을 빌라 한 동 수준으로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물 공급 부담은 큰 편이죠. 그래서 주목받는 방식이 침전 냉각, 이머션 쿨링 방식입니다. 이건 아예 서버 전체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액체, 비전도성 오일에 통째로 담가버리는 방식입니다. 칩 표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열을 액체가 직접 흡수하여 밖으로 빼내죠. 침전 냉각을 도입할 경우 데이터 센터의 냉각 전력을 9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일 AI 칩의 발열량이 침전 냉각 방식으로도 잡기 어려워지면 이상 침전 냉각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서버를 단순히 절연유에 담가놓는 것을 넘어 액체가 칩의 열을 받아 끓어오르며 기체로 변할 때 발생하는 기화열을 이용해 냉각하는 방식입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뺏어가는 에너지는 단순히 액체의 온도가 올라갈 때보다 수십 배나 큽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3M 같은 화학 대기업들이 이 기술에 들어가는 냉매의 환경 유해성 문제로 시장에서 철수했을 정도죠. 하지만 그 빈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 합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환경에 무해하면서도 냉각 성능을 유지하는 새로운 냉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I 칩의 발달을 이끈 HBM 이야기가 기름을 끓이는 기술 이야기까지 확대된 것은 다소 생뚱맞기는 하죠. 그런데 HBM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HBM4 이후 차세대 HBM에서는 이 냉각 기술도 품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시장에 제시된 기술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입니다. 사실 이건 냉각 기술은 아니에요. 패키징 기술이죠.
그런데 칩 간 간격이 좁아지고 열전도율이 낮은 필름 같은 소재를 없앰으로써 칩셋 안에서 열을 빨리 빼내는데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는 기술이에요. 둘째는 마이크로플루이딕 냉각, 마이크로플루이딕 쿨링입니다. 이 기술은 HBM을 실리콘 웨이퍼에 식각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 채널이라는 미세한 수로를 직접 식각하고 완성된 칩의 마이크로 채널에 냉각수를 흘리는 방식입니다. TSMC가 연구하는 기술로 기존의 공냉 방식보다 열 제거 능력이 10배 이상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열전도 비하 최적화입니다. 이건 칩 간 데이터 통로인 TSV 외에 오직 열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리 기둥, 즉 더미 TSV를 여러 개 촘촘히 박는 방식입니다. HBM4에서부터는 이 더미 TSV를 촘촘히 박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온칩 릭체 냉각 통합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와 미국의 버티브라는 회사가 협력해 연구 개발 중인 기술입니다. 버티브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기술은 HBM 패키징 단계에서부터 아예 상단이나 내부에 냉각수가 흐르는 콜드 플레이트를 넣어서 일체형으로 패키징하는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방식이 냉각 장치와 칩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가장 작고 접촉 면적이 가장 넓어서 냉각 효율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미래의 HBM은 냉각 장치와 일체화된 형태로 진화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HBM 경쟁에 따른 냉각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현재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앞서 언급한 미국의 버티브입니다. 버티브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B200 서버렉에 들어가는 액체 냉각 솔루션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요. 그들이 제공하는 제품은 단순히 차가운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대의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부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CDU라는 특수 장치를 통해 냉각수의 유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핵심이죠. 하지만 버티브의 독주를 지켜만 볼 리 없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같은 전통의 강호는 물론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이 열 사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이 회사는 원래 배나 우주선 만드는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가 보유한 선박 엔진 냉각 기술을 응용해 거대한 데이터 센터용 액체 냉각 시스템을 차세대 주요 사업으로 개발 중입니다. SK 하이닉스의 계열사인 SK 이노베이션이나 GS 칼텍스도 이 분야에서 집중 연구 개발 중입니다. 서버를 통째로 기름에 담가서 냉각할 때 서버에서 쇼트가 안 나려면 플루이드라는 절연유가 필요해요. 이 비전도성 오일을 개발해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26년을 기점으로 액체 냉각 시장의 규모는 현재보다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칩이 뜨거워질수록 그 열을 잡아먹는 기업들의 통장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셈이죠. 1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HBM의 진화의 최종 단계로 불리는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지홍이었습니다. One World Infinite Stories, 윤 작가와 지용이의 스트로이 라디오 스테이션.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안녕하세요.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지용이입니다. 우리는 지난 이야기에서 HBM과 관련된 한 편의 대서사시를 봤습니다. 그 이야기는 HBM의 탄생부터 제조 공정, HBM 시장의 패권을 노리는 자들의 경쟁 이야기까지, 그리고 갈수록 뜨거워지는 HBM 칩만큼 뜨거운 냉각 시장 이야기까지. 오늘 이 대서사시의 마지막 이야기는 HBM의 진화의 끝판왕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랜 기간 달려온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세요. 현재 HBM은 12단, 16단 적층 수준까지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로드맵 자료들을 보면 2027년 이후 시장은 20단을 넘어 32단 적층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당연히 적층 수가 늘어나면 여러 가지 물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음에 공식을 보시면 칩이 높아질수록 신호가 오가는 길, TSV가 길어지고 이는 곧 데이터 지연과 저항이 급격한 증가로 이어집니다. 참고로 여기서 R은 저항값이고 N은 적층수입니다. 이런 저항값을 줄이기 위해 칩을 더욱 얇게 깎는다던가
자기들만의 AI 칩의 최하기저 단인 베이스 다이에 직접 넣는 커스텀 HBM을 요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커스텀 HBM은 26년부터는 중요 수요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은 전편에서도 드렸었죠. 이런 저항값을 줄이기 위한 끝판왕이 사실은 PIM 혹은 HBM PIM입니다. 커스텀 HBM은 자기들의 프로세서에 맞춰 HBM을 맞춤형으로 만든 것이라면 PIM은 오히려 프로세서가 메모리 안으로 들어온 형태입니다. 우리가 1편에서 HBM의 등장은 바로 연산 처리 장치와 메모리가 분리되어 발생하는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 때문이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PIM은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아예 파괴한 발상입니다. 식당으로 비유하자면 어떤 식당이 있는데 식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해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당을 아예 식자재 마트 안에 차린 거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아예 병목이 발생하는 구간을 없애버리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메모리 칩 내부에 아주 작은 연산장치인 ALU를 심어서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바로 계산을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연구 자료들에 따르면 PIM 기술이 적용된 HBM은 기존 대비 연산 성능은 2배 이상 높이면서 전력 소모는 5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30년 전후로 우리는 메모리 장치로서의 HBM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능형 메모리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 하나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 칩이나 HBM은 결국 전기 기반이기 때문에 전기와 저항, 그리고 결과물인 발열은 필연적인 관계였습니다. 여기서 전기만큼 빠르지만 간섭이 없고 저항에 따른 발열이 없는 신호 매개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빛이죠. 이른바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입니다. 실리콘과 구리선 혹은 금 기반의 기존 반도체를 실리콘과 광섬유, 레이저 도파제 기반의 회로 체계로 바꾸는 이 기술은 거리에 제한이 없고 저항에 따른 발열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는 인텔이 로드맵을 제시 중이고 엔비디아도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 기술은 독자적으로 기존의 반도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AI 칩이나 HBM과 함께 패키징되어 발열 등의 문제를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CPO, 즉 코-패키지드 옵틱스 기술입니다. 다소 시간이 필요한 기술일 수 있지만 전기 대신 빛을 이용하는 반도체는 지금 AI 시대의 AI 칩들이 가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점에서는 가장 혁신적이고 어쩌면 파괴적인 반도체 솔루션일 수 있습니다. 광학 AI 칩에는 역시 광학 HBM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광학칩과 관련해서는 인텔은 이미 24년에 OCI 렛이라는 칩을 공개한 바가 있고 엔비디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PO라는 형태로 광학 기술을 차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TSMC와 하이닉스는 철의 삼각동맹을 통해 공동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삼성전자도 HBM4의 개발 로드맵에서 이런 기술로 진화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인텔의 투자를 받은 아야라 랩스라는 회사는 광학 I/O 칩셋을 상용화하여 HBM과 연동하는 기술 등을 선보이는 벤처 분야에서도 여러 성과들이 시장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HBM A2G 이야기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AI 시대를 열어온 HBM은 생성형 AI 및 에이전트 AI를 넘어 자율주행차와 아틀라스 로봇과 같은 로봇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행차에서 들어오는 차량 주변의 시각, 레이더, 소리 등의 센서 정보와 주변 차량 간 소통 정보 등 엄청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능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틀라스와 같은 로봇은 지금보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대처할 능력을 키울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HBM은 단순히 성능 좋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도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 작가님과 제가 만든 콘텐츠가 여러분이 이런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해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One World Infinite Stories,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지용이었습니다.